2019년 4월 12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관들은 실버 스프링시 앨름과 지릭 촐번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흰색 울타리와 잘 가꿔진 잔디가 있는 3층짜리 집은 이 명망 높은 지역의 다른 집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집주인인 지역대학의 물리학 교수 로버트 클라크 54세는 수색 당시 현장에 없었다. 그는 탈세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클라크의 집 지하실에서 경찰관들이 발견한 것은 노련한 경찰관들조차 지원 병력과 심리상담을 요청하게 만들었다. 작전을 지휘한 마이클 그린 수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어떤 경찰관도 목격한 것에 대비하지 못했다. 26년 경력의 과학수사 전문가 사라 젠킨스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 냄새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응시하던 그 눈들을요. 하지만 로버트 클라크가 원래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다면 무엇이 경찰을 앨름가의 그 집으로 이끌었을까? 이야기는 3년 전에 시작되었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연방 요원들이 아니라 이상한 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이웃들이었다. 앨름가는 실버 스프링에서 가장 명망 높고 조용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이곳의 집들은 대대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다. 2016년 로버트 클라크의 등장은 약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우려는 없었다. 새 이웃은 다소 내성적으로 보였지만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2016년 5월에 이사 왔어요. 맞은편에 사는 72세의 은퇴한 엘리자베스 호는 회상한다. 남편과 저는 환영의 의미로 케이크를 가져다 주었죠. 로버트는 고마워했고 며칠 후에는 우리를 채 초대하기도 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고 약간 신경질적이긴 했지만 자기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없었죠. 클라크는 금세 그 지역의 느긋한 생활에 적응했다. 그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물리학을 가르쳤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과학 동아리를 운영했으며 가끔 지역 행사에 참여했다. 이웃들이 알아차린 유일한 특이점은 그의 지나친 신중함이었다. 클라크는 자신의 집에 여러 대의 카메라와 동작 감지기가 포함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웃들이 처음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은 클라크가 이사 온 지 약 3개월 후였다. 나고윌 번지에서 2채 떨어진 집에 사는 마사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 부부가 처음으로 이상한 소리를 알아차렸다. 정확히 우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제임스 화이트는 명확히 말한다. 오히려 아이 목소리처럼 단조롭게 무언가를 반복하는 낮은 소리였죠.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더 밤 11시쯤이었고 우리는 뒷마당에 앉아 있었죠. 화이트 가족은 그 소리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 지역에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많았고 소리가 특별히 크거나 불안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들은 다시 비슷한 소리를 들었고 이번에는 더 뚜렷했다. 클라크의 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확신했어요. 제임스는 말한다. 하지만 그는 혼자 살았고 아이도 없었죠. 아이를 데리고 손님이 오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2016년 12월까지 그 소리는 정기적으로 들렸다. 이제 다른 이웃들, 특히 클라크의 집과 가까운 이웃들도 소리를 들었다. 소리의 성격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단조로운 말소리처럼 들렸던 것이 이제는 종종 울음소리나 흐느낌처럼 들렸다. 소리는 거의 항상 밤 10시 이후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계속될 수 있었다. 우리는 클라크 집에 유령이 있다고 농담하기 시작했어요. 왼쪽 이웃인 테레사 곤잘레스는 회상한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 목소리로 도와줘라고 외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때 농담은 금방 멈췄죠. 2017년 2월 새벽 2시쯤이었어요. 곤잘레스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아무런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클라크는 집에 있었고 경찰관들을 들여보내 주요 방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최근 지하실에 홈시어터를 설치했으며 이웃들이 영화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집 전체에 대한 수색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았다. 경찰 방문 후 몇 주 동안 소리는 멈췄다. 이웃들은 자신들의 우려가 근거 없었다고 생각했고 그 사건은 점차 잊혀갔다. 하지만 2017년 4월 엘리자베스 호는 이른 아침 꽃에 물을 주다가 클라크가 차에서 여러 개의 큰 상자를 집 안으로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 상자는 동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녀는 회상한다. 개나 고양이를 들여온 줄 알았죠. 그에 대해 물었더니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실험실 장비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가버렸죠. 다음 몇 달 동안 이웃들은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알아차렸다. 클라크는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식료품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택배 기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포를 배달했다. 마당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나타났는데 클라크는 어쩐 일인지 지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픽업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가져갔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것은 밤의 소리가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는 확실히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마사 화이트는 주장한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가끔은 여러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은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만의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아래쪽 어딘가, 아마도 지하실에서 들려왔죠. 2017년 말 여러 가족이 독립적으로 다시 경찰에 연락했다.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신고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클라크의 집을 조사했을 때 다시 아무런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했다. 집주인은 예의 바르고 실제로 홈시어터와 그의 업무와 관련된 작은 과학 실험실이 있는 지하실을 보여주었다. 조사를 수행한 수사관은 집안의 지나친 청결함과 정돈 상태를 주목했지만 그것이 의심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 경찰 방문 후 로버트 클라크는 더욱 폐쇄적이 되었다. 그는 공공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멈췄고 직장으로 가는 길 외에는 거의 집을 나서지 않았으며 뒷마당에 추가 울타리를 설치했다. 밤의 소리는 더 작아졌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테레사 곤잘레스는 고백한다. 어쩌면 정말 영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집단적 편집증에 걸린 걸까요? 경찰이 2번이나 집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상황은 또 1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이웃들은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로버트 클라크는 계속해서 은둔 생활을 했지만 성실하게 대학에서 강의했고 명백한 법률 위반은 없었다. 하지만 2019년 1월 사건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다. 심한 노후가 몰아치는 동안 그 지역에 단기적인 정전이 발생했다. 클라크 집의 전자 잠금 장치를 포함한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웃들은 무시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2019년 1월 24일 밤 실버 스프링에 심한 노후가 몰아쳤다. 24시 47분 번개가 엘름가를 포함한 여러 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를 강타했다. 정의는 18분 동안 끊겼다.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일 뿐이었다. 로버트 클라크에게는 재앙이었다. 그 비명 소리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테레사의 남편 데이비드 곤잘레스는 말한다. 불이 꺼지자마자 클라크의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났어요. 마치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본 것처럼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비명 소리는 너무나 뚜렷해서 방형 5집 안에 거의 모든 이웃들이 들었다. 몇몇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로버트 클라크가 당황하며 집 주위를 뛰어다니며 문과 창문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전화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제임스 화이트는 회상한다. 시스템이 다운됐어. 당장 와. 그들이 탈출할 수도 있어. 그가 우리를 알아차렸을 때 그는 즉시 통화를 끝내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몇 분 후 번호판 없는 검은색 SUV가 클라크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쯤 비명소리는 이미 멈췄다. 낯선 사람들이 나타난 지 10분 후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SUV는 1시간 후에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은 화이트 가족의 마당에 모여 다시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이상한 소리뿐만 아니라 정전에 대한 클라크의 공황 반응과 한밤중에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마이클 그린 수사관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이웃집의 감시 카메라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거리의 모든 주민들을 신문했다. 그러나 완전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상한 소리와 의심스러운 행동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다. 수색 영장을 받을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린은 보고서에서 설명한다. 이전 조사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의 은밀한 감시와 클라크 씨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클라크의 신원 조회는 몇 가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밝혀냈다. 그는 실제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학계에서 인상적인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그의 정기에는 5년의 공백이 있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이 기간 직전에 그는 시애틀의 한 민간 연구소에서 일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직했다. 또 다른 단서는 전기 요금 고지서였다. 지난 3년 동안 클라크의 집 전기 사용량은 혼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평균 수준의 4배를 초과했다. 이러한 소비량은 산업용 냉장고나 생명 유지 장치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장비의 작동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2019년 2월 중순 그린 수사관은 엘리자베스 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노부인은 클라크가 깊은 밤에 여러 개의 큰 검은 자루를 집에서 꺼내 픽업 트럭에 싣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사진의 품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녀는 전화기로 이것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잠을 잘 수 없어서 헤드라이트 불빛을 봤어요. 혼은 이야기한다. 로버트가 그 자루들을 끌고 있었는데 그 자루들이 움직였어요. 안에 누가 있을까봐 무서워서 사진을 찍었죠. 사진 조사 결과 자루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의 의심은 커졌다. 그린은 GPS를 통해 클라크의 차량 이동을 추적하는 영장을 신청했고 공공장소에서 그의 집을 향하는 숨겨진 카메라 설치 허가를 받았다. 2019년 3월 1일 감시 결과 첫 번째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카메라는 클라크가 한밤중에 담요에 쌓인 아이처럼 보이는 작은 꾸러미를 집에서 꺼내 정전이 있었던 밤에 왔던 것과 같은 검은색 SUV 모델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면을 쓴 사람에게 건네는 것을 기록했다. 이미지 품질로는 그것이 아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린은 설명한다. 하지만 꾸러미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클라크가 그것을 다루는 극도의 조심성은 우리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SUV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도시의 산업지역에서 놓쳤다. 교통감시 카메라를 통해 소유자를 식별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차량은 번호판 은폐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3월 중순까지 그린 수사관은 클라크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신청할 충분한 정황 증거를 수집했지만 먼저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로 결정했다. 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공식적인 방문을 조직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그 지역의 화재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예고 없이 공식적으로 집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는 설명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크를 놀라게 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검사관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3월 20일 앨름가 사본 치볼번지를 방문했다. 클라크는 마지못해 그녀를 들여보냈지만 지하실을 보여주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며 그곳에서 개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머무르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스가 위층을 점검하는 동안 그녀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냉장고에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많은 이유식이 있었다. 둘째, 게스트룸 옷장에서 다양한 크기의 아동복을 보았다. 셋째, 부엌 테이블 위에 의료용 장갑과 바늘 없는 주사기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로드리게스가 가장 불안하게 느낀 관찰은 닫힌 지하실 문을 지나갈 때였다. 시수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웅골거리는 소리 같았지만 매우 이상하고 불분명한 소리가 났어요. 클라크에게 집에 아이들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초조해하며 가끔 조카들이 방문해서 그들을 위한 물건을 보관한다고 말했다. 방문은 빠르게 끝났지만 로드리게스가 수집한 정보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데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행동하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3월 28일 새벽 2시경 이웃들은 클라크의 집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비슷했고 뒤어 낮은 아이 비명소리가 들렸다. 즉시 911에 전화했어요. 데이비드 곤잘레스는 말한다. 교환원은 순찰대가 오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오는 동안 창문 너머로 로버트가 집에서 뛰쳐나와 차 타고 빠른 속도로 떠나는 것을 봤어요. 도착한 경찰관들은 지하실로 통하는 집 뒤쪽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능한 침입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갈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경찰관들은 뒷문으로 집에 들어가 검사를 시작했다. 지하실에서는 싸움의 흔적과 출구로 이어지는 바닥에 작은 핏자국을 발견했다. 그러나 사람이나 범죄의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집은 감시에 놓였고 로버트 클라크는 수배되었다. 그의 차는 실버스프링에서 50마일 떨어진 버스 정류장 옆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기록 확인 결과 클라크와 닮은 사람이 뉴욕행 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5일 로버트 클라크는 위조 여권으로 국외로 도피하려다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는 혐의인 서류 위조 및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더 심각한 증거를 수집할 시간을 주었다. 클라크가 체포된 후 그린 수사관은 마침내 앨름가 45번지에 대한 완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4월 12일 수사팀이 집에 들어갔고 지난 3년 동안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추정되는 장소인 지하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경찰관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본 것은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앨름가 사피출번지 집의 지하실은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층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방은 실제로 홈시어터와 작은 실험실로 꾸며져 있었다. 이것은 경찰관들이 이전 점검에서 본 것과 정확히 같았다. 이 지하실 부분에는 뒷벽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튼튼한 금속문을 제외하고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그 문은 주택에서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린 수사관은 회상한다. 산업용 강철, 전자 잠금 장치, 단열재.
그런 문은 연구센터나 은행 금고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늬 키카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전자보안 장치를 우회할 수 있었다. 문 뒤에는 약 30평방미터 크기의 방이 있었는데 첨단 의료 실험실로 꾸며져 있었다. 벽은 방음제로 덮여 있었다. 여기에는 컴퓨터, 의료 장비, 약품과 혈액 샘플이 든 냉장고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클라크의 필체로 공식, 그래프, 메모로 가득 찬 공책들이 놓여 있었다. 기록의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일부 페이지에는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실험 설명, 관찰 기록, 약물 투여량 등이었다. 1번부터 19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어떤 피험체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과학수사관 사라 젠킨스는 보고한다.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 설명, 약물 투여 후 행동 변화, 뇌 활동 측정. 모든 것이 과학 연구처럼 보였지만 명백히 모든 윤리 규범을 위반하며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것은 세 번째 문 뒤에서 발견되었다.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 사이의 튼튼한 금속 문과는 달리 이 문은 일반적인 나무로 만들어졌고 강화 유리로 된 작은 창문이 있었다. 그 위에는 6개의 무거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이 문 뒤에는 경찰 보고서에서 수용실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다. 약 40평방미터 크기의 이 방은 투명한 칸막이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다. 각 구역에는 바닥에 고정된 침대, 기본적인 위생시설, 동물원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먹이 공급 장치가 있었다. 수색 당시 세 구역에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웃들이 들었던 소리로 미루어 보아 납치된 아이들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는 말한다. 대신 우리는 성인들을 발견했지만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는 약 30세의 남성이 있었고 두 번째 구역에는 약 25세의 여성이, 세 번째 구역에는 더 나이가 많은 아마도 40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성인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경찰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나 놀라움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말하려고 애쓰는 어린아이들의 온가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어색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 굳어 있었다. 저는 26년 동안 경찰에서 일했지만 이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젠킨스는 고백한다. 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었지만 3살 미만의 아이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마치 그들의 정신이 변형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장에 호출된 의료팀은 3사람 모두 강력한 정신과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수많은 주사 자국, 만성적인 영양 실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체류 흔적을 보였다. 잠정적인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지하실에서 최소 2년을 보냈다.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수용실에는 개인 물품이나 서류가 없었다. 각 구역에는 번호와 날짜가 적힌 표지판만 걸려 있었다. 피험체 4, 공용규청 실칠, 피험체 9, 스릴 고니청 77, 피험체 13, 03, 2018. 실험실에서는 각 피험체에 대한 의료 기록이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생체 신호, 수행된 시술, 투여된 약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퇴행의 진전과 정신적 유아 상태로의 환원에 대한 클라크의 메모였다. 이 기록으로 판단하건대 클라크는 의도적으로 성인을 유아 상태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 엘러노라 피셔 박사는 설명한다. 그는 향정신성 약물, 최면, 감각 차단,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실험적 기술의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실험실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수백 시간 분량의 비디오 녹화물이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클라크가 피험체들과 세션을 진행하고 다양한 약물을 투여하며 인지 및 기억력 실험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화물은 2016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그가 엘름가로 이사 온 직후였다. 금고 중 하나에서 수사관들은 피험체들의 개인 서류를 발견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여러 주에서 실종된 사람들이었다. 피험체 4는 워싱턴 출장 중 실종된 시카고 출신의 32세 프로그래머 마이클 도시로 밝혀졌다. 피험체 9는 퇴근길에 실종된 볼티모어 출신의 26세 간호사 사라 클라인이었다. 피험체 13은 필라델피아 출신의 43세 노숙자 토마스 베이커였는데 그의 실종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클라크는 의도적으로 찾지 않거나 실버 스프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게 될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린 수사관은 지적한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외톨이였고 강한 사회적 유대가 없었으며 자주 여행하거나 불규칙한 생활 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발견은 실험실 가장 안쪽 구석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 코드 잠금 장치로 보호된 별도의 냉장고에는 피험체 1, 2, 3, 5, 6, 7, 8, 10, 11, 12, 14, 12, 16, 17이라고 표시된 조직 샘플이 보관되어 있었다. 법의학자들은 이것이 인간 조직임을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소 17명이 클라크의 실험실을 거쳐갔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린은 설명한다. 나머지 14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수사의 주요 질문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답은 클라크의 공책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는 실패한 피험체와의 실험 종료를 상세히 기술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많은 피험자들이 그들에게 가해진 시술을 견디지 못했다. 일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다른 일부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용납할 수 없는 형태의 퇴행을 보였다. 즉,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자가 관리가 불가능해졌다. 실패한 피험체들의 시신은 아마도 이웃들이 보았던 그 자루에 담아 옮겼을 것입니다. 그린은 추측한다. 우리는 셰넌도어 국립공원의 외딴 지역으로의 이동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3명의 생존자는 전문 의료시설로 옮겨졌다. 그들의 상태는 신체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극도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기 검사 결과 그들은 임상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많은 약물을 포함한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의 조합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물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뇌 화학 구조를 다시 썼습니다. 피셔 박사는 설명한다. 그들은 아이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3살짜리 아이의 인지 능력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동시에 성인의 일부 운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섬뜩한 부조화를 만들어냅니다. 클라크의 기록을 해독하면서 그가 정신적 퇴행 실험을 수행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성인의 뇌를 유아 상태로 되돌리려고 시도했다. 이 실험의 동기는 수사관들이 클라크의 침실 책장 뒤 숨겨진 공간에서 개인 일기를 발견하기 전까지 불분명했다. 그 일기는 이웃들이 단순히 은둔적인 과학자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밝혀냈다. 로버트 클라크의 일기는 2011년 9월 4일자 기록으로 시작된다. 이는 그의 공식적인 전기에서 5년간의 공백이 시작된 날짜와 일치한다. 오늘 에밀리를 잃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
그녀의 뇌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다. 내 딸은 이제 껍데기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녀를 되찾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피해자의 7살 딸 에밀리 클라크는 2011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린 수사관은 설명한다. 그녀는 클라크가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일기의 다음 기록들은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슬픔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드러냈다. 클라크는 자신의 과학적 경험을 이용하여 뇌의 작용, 신경 가소성, 인지기능 회복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다. 그는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뇌 손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협력했다. 하지만 2013년 일기의 어조가 바뀐다. 클라크는 공식 과학의 어리석음, 진보를 방해하는 윤리적 제약, 독자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에 대해 쓴다. 그는 이후 실험의 기초가 된 이론을 언급한다. 손상된 성인의 뇌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더 가소성이 있는 유아적 상태로 되돌려 거기서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는 성인의 뇌를 신경화학적으로 어린이의 상태로 재설정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피셔 박사는 설명한다. 그의 왜곡된 논리로는 이것이 그의 죽은 딸의 인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백지 상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2014년 일기 기록은 더 구체적이 된다. 클라크는 시애틀 교회의 임대주택 차고에서 수행된 동물에 대한 첫 실험에 대해 쓴다. 그는 인지 기능을 원시 상태로 감소시키는 데 유망한 결과를 보이는 약물 조합을 설명한다. 2015년까지 그는 사람에 대한 현장 실험으로 넘어간다. 첫 희생자들은 음식과 돈을 약속하며 유인한 노숙자들이었다. 일기에는 그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모습이 냉정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초기 피험체 대부분은 과다 복용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사망한다. 이 시기에 그는 아직 피험자들을 장기간 수용할 적절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리는 지적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시신을 퓨제 사운드만에 던지거나 숲에 묻어 처리했습니다. 2016년 봄, 클라크는 자신의 실험을 위한 영구적인 기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그는 시애틀의 집을 팔고 실버 스프링의 조용한 지역에 새 집을 사서 지하실을 실험실로 개조한다. 일기에는 공간 개조, 보안 시스템, 방음 방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다. 실험실 설치와 병행하여 클라크는 더 정교한 실험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그는 퇴행의 3단계에 대해 쓴다. 첫째, 심리적 압박과 양리학적 개입을 통한 인격 해체. 둘째, 특수 약물을 이용한 인지적 퇴보. 마지막으로 각인, 새로운 기본 기술과 행동 패턴의 주입이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단순한 관계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피셔 박사는 언급한다. 그는 그래프, 표, 평가 시스템을 갖춘 완전한 유사 과학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미친 과학이었지만 섬뜩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실버 스프링으로 이사한 후의 기록에서 클라크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피험체들, 그들의 진전 또는 실패를 언급한다. 그는 자신의 방법을 개선하고 투여량을 변경하며 약물을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018년까지 그는 여러 피험체에서 안정적인 정신적 퇴행을 달성했다고 믿는다. 피험체 가오는 33.6개월 수준의 인지 기능에 지속적인 징후를 보인다. 2018년 11월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녀는 간단한 형태를 인식하고 기본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연령에 맞는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3단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일기에 따르면
3단계는 클라크 계획의 가장 섬뜩한 부분이었다. 그는 딸의 기억과 인격을 퇴행된 성인들에게 로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보관된 개인 물품에서 에밀리의 DNA를 수집하고 기억 자극을 위한 신경 기술을 연구했으며 그의 의견으로는 각인을 위해 정신을 열 수 있는 환각제를 실험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성인을 유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셔는 설명한다. 그는 딸의 인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그릇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의 몸에 에밀리를 재창조하고 싶었습니다. 클라크는 이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했다. 그의 실험은 다양한 형태의 퇴행을 초래했지만 어떤 피험체도 완벽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 일부는 모든 인지 기능을 잃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다른 일부는 성인 인격의 파편을 유지했는데 클라크는 이를 오염이라고 불렀다. 세 번째 그룹은 예상치 못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 2019년 1월 정전과 피험체들의 탈출로 이어질 뻔한 사건 이후 일기의 어조가 바뀐다. 클라크는 불가피한 발각과 작업을 완료하거나 더 안전한 장소로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 쓴다. 마지막 기록은 2019년 3월 27일자이다. 도주 하루 전. 내일 S9 피험체 아이무를 옮긴다. 그녀가 목표에 가장 가깝다. 다른 이들은 실패작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화이트가 다시 경찰에 전화했다. 집이 감시받고 있다. 빨리 행동해야 한다. 바로 이 기록을 클라크는 완전히 실행하지 못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는 남은 두 피험체를 제거하고 가장 성공적인 여성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아마도 피험체 중 한 명의 탈출 시도, 이창문 파손, 경찰 신고, 그리고 클라크의 급작스러운 출발로 이어졌다. 일기 조사와 병행하여 수사관들은 다른 증거들을 처리했다. 2월에 설치된 클라크 차의 GPS 추적기는 지난 2달간의 그의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게 했다. 셰넌도어 국립공원의 외딴 지역으로의 정기적인 이동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2019년 4월 18일 수색견을 동반한 수색팀이 이 지역에서 여러 개의 얕은 무덤을 발견했다. 이후 2주 동안 다양한 부패 단계에 있는 요번명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법의학자들은 모두 유사한 원인, 심장마비 또는 호흡부전을 유발하는 약물 조합으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람들은 클라크의 실패한 실험체들이었습니다. 그리는 말한다. 그들이 그의 기준에 더 이상 맞지 않거나 그들의 수용이 위험해지면 그는 그들을 처리했습니다. 시신 신원 확인에는 몇 달이 걸렸다. 약인명의 희생자 중 5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동부 해안의 여러 주에서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었다. 2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노숙자들이었을 것이다.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또한 클라크의 픽업 트럭 트렁크에서 최소 3명의 다른 사람에게 속한 핏자국을 발견했다. 분석 결과 이들은 피험체 10번, 15번, 16번으로 밝혀졌는데 아마도 클라크가 도주 직전에 처리한 마지막 희생자들이었을 것이다. 이웃들이 목격했던 검은색 SUV에 대한 조사는 오랫동안 불가능했다. 차량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4월 말 경찰은 예기치 않은 제보를 받았다. 북버지니아의 한 농부가 자신의 소유지 옆 숲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그것은 바로 그 SUV였고 내부에서는 피험체 아임, 클라크가 가장 성공적인 실험체로 간주했던 여성에게 속한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그가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리는 설명한다.
아마도 그녀가 탈출을 시도했거나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차를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처리했습니다. 2019년 7월까지 조사는 클라크가 최소 14명의 납치 및 살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3명의 생존자는 전문 의료시설에 남아 있었고 의사들은 화학약물로 유도된 상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연결할 수는 없었다. 정전이 있었던 밤과 그 이후 클라크에게 찾아왔던 검은색 SUV 방문객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클라크가 도주 직전에 집에서 데리고 나간 피험체 나오 여성의 행방도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관들은 클라크가 혼자 행동했는지 아니면 공범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로버트 클라크 자신만이 알고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답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체포된 후 로버트 클라크는 증언을 거부했다. 첫 신문 동안 그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며 벽의 한 점을 응시했다. 정신 감정 결과 그는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기소 내용을 이해하고 재판 절차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지만 클라크는 계속 침묵했다. 그것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전술적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린 수사관은 설명한다. 그는 그냥 자신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외부 세계가 더 이상 그의 주의를 끌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것처럼요. 클라크가 침묵을 깬 유일한 순간은 2019년 5월 14일 수사관들이 살아남은 3명의 피험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였다. 그는 사진들을 보았고 혐오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실패작들, 모두 실패작들이야. 그는 말하고 다시 침묵했다. 피의자의 협조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되었다. 수사관들은 지난 3년간의 그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전 동료들을 신문했으며 금융거래를 분석했다. 점차 더 완전한 그림이 드러났다. 클라크는 여러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급여 외에도 여객 회사를 통해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FBI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의 실험 결과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의 지불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유리는 그의 컴퓨터 중 하나에서 암호화된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FBI 특수요원 앨리스 키무라는 보고한다. 클라크는 스폰서라는 코드명을 가진 누군가에게 진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답례로 그는 돈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권장 사항과 때로는 특정 유형의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도 받았습니다. 신비한 스폰서의 흔적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메시지는 여러 단계의 암호화와 여러 국가의 프록시 서버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신 내용 분석 결과 스폰서는 신경, 양리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실험용 약물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클라크의 실험실에서 발견된 물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중 일부는 어떤 제약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지 않았으며 알려진 향정신성 약물에 변형된 버전이었다. 이러한 변형에는 클라크가 그의 교육 배경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거의 보유할 수 없었을 특수 장비와 전문 지식이 필요했다. 우리는 미친 외톨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키무라 요원은 추측한다. 클라크는 아마도 자원과 과학적 기반을 제공했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실행자, 현장 연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가능한 공범에 대한 이론은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지하실 금속 문 안쪽에서 알려진 어떤 회사에도 속하지 않는 로고를 발견했을 때 추가적인 확인을 얻었다. 그 상징은 마름모 안의 사람을 닮은 양식화된 형상과 약어 RMI를 나타냈다. 우리는 아직 이 약어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그리는 말한다. 하지만 같은 상징이 실험실의 일부 기구에 새겨져 있었고
클라크의 컴퓨터 파일 이름에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클라크의 활동 조사 및 가능한 공범 수색과 병행하여 살아남은 3명의 희생자에 대한 작업이 계속되었다. 그들의 상태는 천천히 개선되었지만 진전은 미미했다. 문제는 양리학적 개입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전례 없었지만요. 피셔 박사는 설명한다. 이 사람들은 복잡한 심리적 조작의 대상이었습니다. 클라크는 말 그대로 그들의 인격을 지우고 부분적으로 인공적인 구성물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독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7월까지 피험체 사 마이클 도시는 자신의 실명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사진 속 가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피험체 13 토마스 베이커는 기본적인 자가 관리 능력을 회복했지만 일관된 대화는 불가능했다. 피험체 우유 사라 클라인은 가장 적은 진전을 보였고 정신과 의사들이 2, 3세 아동 수준의 인지 기능이라고 묘사한 상태에 머물렀다. 그녀의 뇌는 약물의 영향으로 말 그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신경생리학자 제임스 조 박사는 설명한다. MRI는 다른 뇌 영역의 활동 변화, 신경 연결의 재구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납치되기 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2019년 8월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익명의 정보원이 FBI에 연락하여 클라크와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는 퇴행의학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원에 따르면 야거 RMI는 바로 Regressive Medicine Institute를 의미했다. 이 사람은 연구소가 자녀를 잃고 그들을 되찾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무라 요원은 보고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정보원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성과가 없었다. 그의 이메일은 익명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었고 IP 주소는 정기적으로 변경되어 신원 은폐를 위한 고급 방법 사용을 나타냈다. 2019년 9월 8일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라 클라인 피험체 Y 이 전문 클리닉에 자신의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선천성 병리로 인한 심장 마비였다. 그러나 독성 분석 결과 그녀의 혈액에서 클라크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실험용 약물 흔적이 발견되었다. 엄격한 의료 감시해 어떻게 그 약물이 그녀의 몸에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는 지적한다. 클리닉 복도의 감시 카메라는 그녀가 사망하기 3시간 전에 클라인의 방에 들어간 의료진 복장을 한 사람의 흐릿한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클리닉 직원 중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라 클라인의 죽음은 다른 2 생존자를 둘러싼 보안 조치를 강화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증인 보호 수준의 보호를 받는 폐쇄된 연방의료시설로 이송되었다. 2019년 10월 로버트 클라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납치, 불법 감금, 불법 의료 실험 수행, 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총 17개의 혐의였고 각각은 종신형을 의미했다. 클라크는 자신의 행동 노선을 계속 유지했다. 완전한 침묵과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무반응. 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은 정신 이상을 근거로 변호를 시도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일관되게 정신적으로 온전하다고 판정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전문가로 증언한 피셔 박사는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 그 결과, 그리고 그 불법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험은 체계적이고 신중했으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적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재판은 7주 동안 계속되었다.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19년 12월 12일 리처드 홀든 판사는 로버트 클라크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17번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선고 중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클라크는 재판 전체에서 처음으로 반응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근처에 있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문장을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를 멈췄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선고 3일 후 로버트 클라크는 자신의 감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잠정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심부전이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독극물이나 다른 의심스러운 물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망 상황은 이 사건의 이상한 우연의 일치 목록에 추가되었다. 2020년 초 살아남은 두 희생자의 상태는 계속해서 천천히 개선되었다. 마이클 도시는 언어와 이전 삶에 대한 일부 기본적인 기억을 되찾았다. 토마스 베이커는 8로 9세 아동에 해당하는 인지 기능 수준에 도달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조 박사는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진전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일을 고려할 때 이미 의학적 기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클라크의 가능한 공범과 신비한 조직 RMI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FBI는 이 사건의 이 측면만을 전담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그룹을 이끌고 있는 키무라 요원은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한 언급을 거부한다. 앨런과 자포 리볼번지 집은 주에 의해 압수되었고 나중에 시 의회 결정에 따라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결국 클라크의 폭로로 이어진 그들의 경계심을 발휘했던 이웃들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3년 동안 괴물 옆에 살았어요. 엘리자베스 호는 말한다. 매일 밤 그의 희생자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감정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2020년 9월 주요 수사가 종결된 지 거의 1년 후 실버 스프링에서 30마일 떨어진 숲 지역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던 한 작업자가 버려진 벙커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클라크의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장비와 여러 개의 빈 우리가 있었다. 벽에는 같은 상징이 그려져 있었다. 마름모 안의 사람과 문자 RMI 벙커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세심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지문, DNA 또는 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공간이 몇 달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고 추측했다. 우리는 이것이 클라크나 그의 공범들의 실험을 위한 예비 장소였다고 믿습니다. FBI 대변인은 짧은 브리핑에서 말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클라크의 추정 희생자 중 4명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그가 도주 직전에 집에서 데리고 나간 여성도 포함된다. 사망 전에 사라 클라인을 방문했고 의료진과 유사했던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스폰서와 클라크의 실험 배후에 있을 수 있는 조직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엘름가의 주민들은 더 이상 밤에 울음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제임스 화이트는 고백하듯이 그 소리들이 여전히 어딘가 먼 곳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